전반적으로 이렇게 발목 잡는 부분, 네. 나눗셈이 맞나요, 선생님? 사실은 네. 나눗셈보다는 어디쯤 들어가면 아이들이 항상 걸리는지. 예를 들면 이제 초등 고학년은 뭐 소금물의 농도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고학년 문제에 가서 틀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문제를 정말 풀게끔 나와 있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나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학 문제 푸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교육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23 미니쌤으로 활동하는 김민입니다. 아이들 수학 수업도 하고 있고 어머님들한테 다양한 엄마표 수학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 모셨네요. 네.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수학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과목이 뭐니? 전 아이들이랑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수학 얘기, 수학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들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평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학 콘텐츠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경험이 풍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전체 영역에서 이제 사칙 연산 이거 되게 좀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저도 막 연습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저도 교재 갖다가 풀려보고 그러면 나눗셈 그렇게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 보셨을 때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목 잡는 부분 네. 나눗셈이 맞나요, 선생님? 사실은 네. 나눗셈보다는 구구단이죠.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아이들이 구구단 되게 잘 외웠다고 생각하시는데 딱 네. 안 됐구나, 구구단 이거 덜 외웠구나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3학년 1학기 나눗셈 구구 들어가신 바로 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20일 나누기 3 하면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럼 그 구구단 제대로 안 된 게 맞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나눗셈이니까 조금 뭐 구구단보다 시간이 걸리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곱셈 구구 할 때 3, 7에 21이 빨리 나오는 만큼 20일 나누기 3이나 20일 나누기 7 할 때 몫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고요. 아. 그리고 두 자리 나눗셈을 할 때도 뭐 350, 뭐 2에 28 몇 번 들어가나 이거 할 때 대략 어림을 시켜가지고 몫을 찾아줘야 되는데 곱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몫을 그렇구나. 늦게 찾고요. 아. 또 나중에 5학년 가서는 분수 약분과 통분 배우고 나서 네네. 덧셈 뺄셈 할 때요. 어떤 친구는 6분의 2 더하기 뭐 8분의 5를 빨리 24로 통분해야지를 아는데요. 네네. 6이랑 8이 둘 다 곱셈 구구에서 24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빨리 못하면 그걸 다 나누기로 해서 다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문제도 늦게 풀고 많이 틀리고 이제 어려워하고 아이들 수학 문제집 푸는 걸 좀 지겨워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연쇄 사건의 출발이 네, 가장 중요한 연산의 곱셈이다. 네, 그렇죠. 구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선한 내용이네요. 네. 어른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해서 네네네. 이 나눗셈만 따로 연습을 물론 연결되어 있는 개념은 맞지만 이 곱셈이 아주 훨씬 많이 연습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그렇죠. 생각은 못했어요. 구구단을 진짜 열심히 잘 연습을 시키는 게 나중에 곱셈, 나눗셈 다 배우고 분수까지 해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진도를 착착착 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 안 됐으면 계속 속도감이 나지가 않아서 좀 그렇구나.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학 개념을 계속해서 진전을 해 나갈 때에도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 충분히 좀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네네. 나중에 모든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맞아요. 큰 도움이 되겠다.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있으면 그때 시험 공부하고 예전 네. 세대는 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돌아가는 어떤 추이를 보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특히나 구구단 같은 거 무조건 외우면 되는 것이고 막 이렇게 노래처럼 박자를 넣어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도 그런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요새도 물론 예전처럼 구구단 암기하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좀 재밌게 배우고 또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개념 노출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뭐 교구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보드게임이라든지 수학동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요. 뭐 예를 들어 교구 같은 경우에는 꼭 뭔가 이렇게 돈 주고 딱 사서 이렇게 하시기보다
그냥 초콜릿이어도 작은 거 네모난 거 사면 2칸씩 이렇게 줄로 나뉘어져 있는 초콜릿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한 줄에 몇 개가 있어서 이렇게 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띄어세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덧셈을 기반으로 해서 구구단 개념을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경우들도 많고요. 네. 보드게임들도 워낙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와 네, 있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익혔다 네네. 생각이 드시면은 게임을 가지고 이제 암기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보드게임을 활용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좀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 수학 동화도 많이 노출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다양하게 수를 익히는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조금만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력을 키워주는 네. 어떤 실물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동시에 또 구구단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지 좀 네네. 궁금해요. 네. 사실 또 교구 같은 거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 어머님들 활용하시기에 되게 막연하게 느끼시긴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도대체 뭘 사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좀 참고할 만한 교재들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네. 최근에 이제 구구단에 대해서 개념이나 익히는 것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 좋은 교재가 나와서 제가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초끝 저절로 구구단이라는 교재인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단계별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구구단 개념을 노출은 좋은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하고 원리를 이제 녹여줘야 되는데요. 일단 구구단이라고 하는 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니까 보여주시면서 그림으로 노출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네. 수직선에서 이렇게 띄어세기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배열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개념을 그림이나 수직선 등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먼저 노출해 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냥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 아이들이 좀 요즘에 똑똑하긴 해서요. 외우기는 외워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말만 외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다는 뜻인지를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수직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적용할 때 잘 활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직선 안에서도 이렇게 더하기를 반복하면서 그걸 몇의 몇 배라고 하고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식으로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좀 노출해 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사각형의 넓이 같은 거에 사실 곱셈 개념이 연결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곱셈 안에서도 저희가 익힐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재에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배열을 보여줬지만 정사각형 모양이 나열되게끔 배열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몇 곱하기 몇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사실 전달할 때는 다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배열된 그림과 그다음에 방부채물이 배열된 그림들을 받아들일 때 아이들이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죠. 그래서 4 곱하기 4다. 그러면 4를 4번 더하는 거를 실제 덧셈식과 같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등식의 개념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곱셈식을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더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수를 쓰면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곱셈식을 표현하면 훨씬 더 이제 편리하고 쉽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곱셈이라는 것이 갑자기 덧셈 이후에 나오는 어떤 무슨 복잡한 어떤 등식처럼 생각을 하시는 네.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아이들이 좀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네. 재밌게 그쵸. 익힐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연산교육 같은 걸 아이들이 처음에 그냥 당연히 그렇다라고 음. 받아들일 것처럼 엄마가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 기호 하나하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첫애를 키울 때 굉장히 실수를 했던 게 그런 거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을 네.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진짜 엄마표 수학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평소에 엄마하고 이렇게 교재를 활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일상생활의 물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충분히 놀아주시는 게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혹시 이 구구단의 개념이 나온 김에 아이들이 또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예,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건들이 배열된 곳이 제일 많은 데가 마트거든요. 아, 여러 물건들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몇 개씩 있는지 아니면 상자에 과일들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개씩 몇 줄이 있어서 이거를 몇 곱하기 몇으로도 할 수 있고 몇 더하기 몇 더하기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문장제를 풀 때요. 문제를 읽고 그 상황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개념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런 일상에서 수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실수록 나중에 이런 이제 교재를 풀 때도 훨씬 네. 도움이 되고 그쵸. 아이들이 숙제도 빨리 끝나고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개념을 노출해주고 나서는 외우기는 하셔야 돼요. 당연히 처음에 외울 때는 순서대로 외운 다음에 또 거꾸로도 말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질문 내면서 이제 가장 아이들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곱셈구구 게임을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네, 뭐 화로 이러면 다음 친구가 40, 네. 10. 네, 이렇게 아이엠 그라운드 우리 이렇게 게임하는 맞아요. 거 실생활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또 어느 정도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에서 섞어서 막 물어볼 때 대답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단계에 이런 게임들을 활용하시면 좀 효과적이에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밑밥을 충분히 깔아주신 다음에 네. 나중에 암기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네네. 외울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우리 아이들의 학령기를 고려했을 때 언제쯤이 가장 이제 구구단을 암기하기에 좋을지 궁금해요. 네. 요즘에 너무 일찍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죠. 애기들 데리고 맞아요. 막 암기시키시는 분도 네. 많은데. 저는 너무 일찍 노출하시는 거는 좀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1학년 겨울방학에서 네. 2학년 여름방학 사이에 노출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때에 곱셈구구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외운 상태로 학기를 맞이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학교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겠네요. 예, 좋긴 한데요. 혹시라도 2학년 1학기쯤에 덧셈 뺄셈이 조금 부족해서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겨울방학까지라도 잘 마무리해서 3학년 1학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 3학년부터는 학교 과정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모든 어떤 수학의 기초가 또 되기 때문에 네. 안 해줄 수는 없고 네네. 선생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시기는 1학년 말부터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네. 한 2학년 정도가 네네.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초등학생들이 초등 저학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 어떤 게 있을지, 네. 어디쯤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항상 걸리는지. 예를 들면 이제 초등 고학년은 뭐 소금물의 농도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제 저학년은 어디에서 많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시각과 시간 단원이에요. 뭐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2번 정도 보는 경우가 많은 그런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너무 점수가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시험을 다시 보는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가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만약에 4월 1일이 수요일이었다. 네. 그러면 5월 1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문제에다가 진짜 4월 달력을 다 그려요. 그리고 그렇겠네. 나서 5월 1일 며칠인지 구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원래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4월은 30일까지 있는 걸 아는지, 그 다음에 일주일씩 건너뛰면은 날짜가 7씩 커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빨리 적용해서 5월 1일 요일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실제 이제 달력을 다 그리다 보니까 답은 맞추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월마다 며칠까지 있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네, 그런 것들도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죠. 선생님, 그럼 요즘에도 이런 거 하나요? 이런 거 해요. 네. 하는데도요, 네네. 아이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문제 풀다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도 못 해요. 네. 생각이 안 나니까 다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쵸. 이제 충분히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두면 네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맞아요. 시계 달력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선생님? 시계 달력에서 단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노출을 해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네, 가능하면? 2학년 2학기 때 그 단원에
임박해서 예습을 하시기보다 뭐 1학년 겨울이나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 실생활에서 이런 시간과 달력의 개념들을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이 이제 5월이니까 네. 뭐 오늘은 5월 며칠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5월 며칠은 무슨 요일일까? 뭐 이런 식으로 달력을 보게 하면서 그땐 찾아봐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관찰을 할 수 있게 단어를 사용해 주면서 물어봐 주시면 단어도 자꾸 들으니까 그 단어들이 익숙해져서 용어가 기억에 잘 남기도 하고 그 달력을 계속 관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규칙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고 시각적으로도 그렇죠. 자극이 평소에 될 수가 있고 네. 뭐 무슨 요일이라는 이런 말 네. 자체에 좀 많이 익숙해지면 그렇죠. 아이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그 달력 말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게 시계도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시계 어려워했던 네, 맞아요. 이 시계는 어떻게 하면 잘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네, 네. 좀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시계도 달력처럼 많이 아이들이 관찰하고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시계를 많이 읽어보게 해야겠다. 몇 시 몇 분이 자꾸 이렇게 보라고 해야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의도보다 숫자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중에 잘못된 시계 그림으로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숫자가 맨 위가 12가 아닌데 1부터 시작해서 있을 때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 이런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그렇구나. 그런 문제들 가볍게 넘어가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로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있어라고 할 때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3은 어느 쪽에 있어? 그러면 3은 아이가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거든요. 정확하게. 네네. 그래서 3은 어디에 있고 그러니까 12, 3, 6, 9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이가 머릿속으로 인지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나머지 숫자들이 들어간다는 걸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바늘을 가리키는 것도 물론 짧은 바늘, 긴 바늘 이렇게 익혀주시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시 30분이 짧은 바늘을 2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를 정확하게 가리키게. 근데 사실 이게 1학년 때 교과에서 배우는 건데요. 네. 2시 30분을 2와 3 사이 그 가운데에다가 짧은 바늘 그려야 되는데 2시만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짧은 바늘 그냥 2를 가리키게만 그리는 거죠. 네, 긴 바늘은 6을 가리키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생기는 오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이제 보통은 시계를 보라고 할 때 2시 30분을 읽을 수는 있긴 한데 막상 그릴 때 보니까 정확하게 바늘의 원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잘못 그리면 나중에 시계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고학년 문제에 가서 틀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 그려보게 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그 평소에 많이 시계 돌려보면서 네. 연습을 하다가 네. 한번 그려보는 거 정도 네네. 연습을 하면 네네, 맞아요. 되게 도움이 되고 네네. 요즘에 핸드폰 디지털 숫자로 시계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손목 시계는 눈금만 있는 시계 있죠. 네네. 바늘이 없는 시계. 어. 네. 아니면 그거 좀 바늘만 있고 눈금이 없는 시계.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정확하게는 시계를 읽을 수는 없지만 어른들은 대충 알잖아요. 이 그쵸, 정도면 그쵸. 2시 10분이구나. 네네.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알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방법들로 관찰을 유도해 주시면 어. 시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좋은데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시기에 또 좋은 교재가 초끝 이 시계 달력 계획표 교재에서 이게 시리즈 교재로 나와 있어가지고 네. 아까 이제 구구단 교재 소개해드렸는데 시계 달력 계획표도 나와 있네요. 네네, 선생님. 맞아요. 여기 교재 안에 네. 보시면 여러 가지의 그런 시간 문제를 구하게 네.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62, 63페이지 같은데 문제를 보시면 네. 아이들이 이제 정말 실생활에서 나 몇 시에 지금 지하철 탔고 지하철 타서 몇 시에 내렸어.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문제를 정말 풀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우리 백화점에 갈 거야. 버스 타고 갈 건데 지금 몇 시 몇 분에 버스 탔으니까 뭐 이따 우리 몇 시 몇 분에 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네. 이제 아이한테 보게 하고 네. 그럼 우리 얼만큼 지금 버스 타고 온 걸까?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사실 시계 문제를 반복적으로 문제집으로 많이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일상에서 많이 이제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금방 풀 수도 있지만 그쵸. 이게 평소에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연습이 안 된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아가시면서 네. 이렇게 교재로 또 정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익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아이들이 그 1시간이 60분인 거 잘 알지만 사실은 계산할 때는 이렇게 100으로 생각해서 그냥 자연수 덧셈 뺄셈 하듯이 계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또 여기에 뒷부분에는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획표를 세우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공부를 좀 시키고 싶잖아요. 엄마 네네. 입장에서. 약간. 일주일에 하는 좀 공부를 자기가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될 때 이제 아이가 직접 계획표를 쓰게 해보시는 것도 좋다. 제일 좋죠. 매일매일 엄마가 너 오늘 이거 해, 맞아. 저거 해. 이러면 사실 약발이 금방 떨어지니까. 그럼요. 그래서 계획표를 쓰는 걸 여기서 이제 유도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네네. 128, 129페이지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은 네. 아이가 매일매일 나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저도 그 아이들 수학 문제 풀 때 예상 시간 적어보게 해요. 그렇군요. 네. 어떤 친구는 너무 급하게 풀어서 빨리 푸는 바람에 실수를 많이 한 친구들이 있고요. 네네. 어떤 친구는 하기 싫으니까 뭐 10분, 1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1시간, 2시간씩 잡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학 문제 푸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시간을 맞추면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고 네네. 그런 게 쌓이면 엄마가 좀 보상도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게 아이들한테 작용되기 때문에 네. 자기주도를 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메타인지. 네,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미리 한번 추측해보고 그거를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일상이 몇 번 반복되면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평소에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런 사고의 흐름 자체가 수학적인 사고력이라고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엄청 선생님. 도움이 되거든요. 예. 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이제 구구단하고 시계달력 부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